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혹시 무술 영화라는 장르를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술 영화 어렸을 때 좀 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홍콩 어렸을 무술 때는 영화. 그 홍콩 영화라고 하면 전부 무술 영화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잘 보면 뭐 액션 영화의 한 갈래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술 영화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는 정말 무술을 다루는 영화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대략 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홍콩, 중국에 안 들어갔던 홍콩에서 엄청 만들어졌던 중국 정통 무술을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했는데 네. 요새는 그 무술 영화가 많이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예, 어느 날부터 사라졌는데 그럼 이 사라진 무술 영화의 흐름은 어디로 갔냐를 그것이 사실 게임으로 넘어왔다고 이야기하는 논문이 한 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논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논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논문이라고는 하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제목이 스트리트 파이터는 무술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논문은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 크리스 고토 존스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요. 네.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동양 무술을 다룬 그 영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영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 격투 게임이라는 게임으로 넘어왔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스트리트 파이터는 저희와 비슷한 세대 분들이라면 네. 다 아실만한 게임이라서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요즘에는 무술 영화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이렇게 뭐 사람이 싸우는 걸 다루는 영화라고 해도 액션 영화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중국 전통 무술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라 네. 되게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내용들을 보여준다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무술 영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이소룡에서 시작해서 성룡, 이연걸, 뭐 한국의 경우에는 설날과 추석을 거의 이제 네. 안방극장을 장식하는 이런 정통 중국 무술 영화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의 추억이죠. 그러니까 명절이면은 다 같이 TV에 모여서 그런 네. 무술 영화 봤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무술 영화의 전성기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무술 영화의 전성기는 언제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딱 한 사람의 인물이 있죠. 이소룡입니다. 그렇죠. 한국 영화 중에도 그 이소룡의 열풍을 좀 다룬 영화들이 있어요.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인공과 친구들이 전부 쌍절곤을 들고 나서 맞아요. 흉내를 그걸 내죠. 계속 흉내를 낼 정도로 굉장한 열풍이었는데 이게 비단 한국이나 중국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에 전 세계 서구권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소룡이라는 사람의 그 무술 영화에 굉장히 열광을 했던 게 197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야 뭐 중국 문화가 친숙한 편이니까 그러려니 했다지만 이 서구권에서도 이렇게 무술 영화가 인기가 많았었어요? 뭐 저는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 논문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중국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소룡, 브루스리라는 사람의 그 중국 무술이라는 것이 이런 게 무술이구나라고 매우 놀라면서 환호했던 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양 무술이라는 것이 알려진 계기는 그 무술 자체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소룡, 브루스리라는 배우가 보여준 그 동작이 정말 아름답긴 아름다웠잖아요. 네. 강력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냥 복싱, 레슬링 이 정도로만 알았던 격투라는 것에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수련과 명상을 통해서 기를 모으고 그걸 통해 한 방에 적들을 날려버리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서구에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걸 태어나서 처음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막 칼라 영화라는 것이 대중화되던 어떤 시기에 중국에는 이런 무술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꼬마들도 똑같이 쌍절곤을 어디서 사서 친구들한테 발차기를 날리는 이제 이런 장난들이 굉장히 대중문화로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동양 무술이라는 개념은 무술 그 자체로 퍼졌다기보다는 이소룡 등을 중심으로 한 무술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그 영상 매체의 힘에 의해 전 세계적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소룡 이후에 성룡, 홍금보, 이연걸로 이어지는 무술 영화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액션 영화는 뭐 중국 무술보다는 여러 가지 액션을 다 섞어서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중국 무술만 나오는 영화는 정말 보이질 않고 나와도 그렇게 흥행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영화에서의 액션들은 굉장히 다채로운 복합 무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외적 맥락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짚을 수 있는 것은 중국 무술이 가지고 있던 그 신비로움이라는 게 21세기 들어가면서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좀 들 수 있어요.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죠. 서구권에서는 동양을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쟤네는 뭔가 신비롭고 정신적인 무언가가 있어라고 뭔가 독특한 상상을 하면서 동양을 바라보는 이 네. 사조가 있지요. 그래서 이소룡의 주먹에는 단순한 물리 법칙이 아니라 신비로운 뭔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토록 강한 거다 이렇게 보는 흐름들이 서구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이소룡의 그 유명한 펀치 중에 1인치 펀치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의 가슴 앞에 1인치만 딱 주먹을 대고 탁 치면 왜 쭉 날아가는 이런 것이 물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공의 힘이다. 이것은 동아시아만 할 수 있는 일종의 마술 같은 뭔가다라고 보는 그런 관념이 오랫동안 자리를 했는데 21세기 들어 이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2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21세기에는 종합 격투기라는 장르가 스포츠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20세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죠. 보통 이제 권투, 레슬링 이런 것들이 자기 종목 안에서 겨루기를 했잖아요. 근데 21세기로 딱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종 격투기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무술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세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종합 격투기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무술들이 전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그 영화를 통해 신비함을 누적했던 중국 무술도 출전을 했는데 실전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결과를 받아들게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도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무술의 유파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사실 그런 동작들이 아름답긴 하지만 실제 격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관념이 21세기 들어서 중국 무술에 대한 신비로움을 다 깨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들 많이 하는 얘기 가장 강력한 무술이 뭐냐 이러면 주짓수죠. 크라브마가죠. 이제 소위 말하는 종합격투기에서 성과를 내는 무술들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면서 중국 무술은 약간 에이 그건 동작만 예쁘지 실전성은 없잖아 이런 관념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무술 영화의 인기가 어떻게 디지털 게임으로 넘어오게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시 논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존슨 교수는 그렇게 영화와 격투기에서 사라진 중국 무술이 그럼 게임으로 넘어왔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존스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이 동아시아 무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신비로운 관념이 정확히는 다른 영화가 아니라 게임 그것도 대전 격투 게임이란 장르로 넘어왔다고 분석을 합니다. 대전 격투 게임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킹 오브 파이터 같은 그냥 사람 둘이 싸우는 장면을 묘사하는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게임들을 잘 보면 그 기본 로직은 매우 단순하잖아요. 네. 펀치와 킥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된다는데 존스 교수가 굉장히 신비롭게 바라봤던 건 2000년대 이후 다시 말해 점점 무술 영화의 인기가 시들해져 갈 때 그때 막 올라오기 시작한 전 세계 단위의 대전 격투 게임 대회였어요. 세계 대회 정도의 대전 격투 게임을 구경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사신경으로 저걸 보고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이제 유명한 장면이 2004년에 에보라는 대회에서 그 일본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우메하라 다이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격투 게임 보면 필살기라고 있잖아요. 네. 막 여러 대를 막 때리는 거 그거를 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날아오는 주먹 16개를 그 타임에 맞춰서 버튼을 탁탁탁탁 튀겨서 튕겨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거는 입으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에이 그거 다 튕겨내면 돼라고 하지만 그럼 네가 해봐라고 하면 못하죠. 나는 못하지라는 거를
정말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근데 존스 교수도 이 장면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가 동경했던 그 70년대 동아시아 무술이란 건 이 대전격투 게임이 와서 안착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본 걸까요? 70년대의 무술 영화가 붐을 일으켰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단지 영화 안의 무술이 아름답다라는 시각적 감상만이 아니라 이 장면을 내가 따라해보고 싶다는 욕망이었거든요. 예, 정말 나이 들어서 그걸 안 하는 건 단순히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꼭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한번 해보고 이런 따라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존스 교수가 보기에 이 2000년대의 대전 격투 게임이 그걸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우메하르 다이고가 그런 8번을 다 튕겨내는 영상을 보여주면은 전부 집에 가서 저게 되나 하고 나도 그걸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특정한 기술을 굉장히 경기에서 크게 보여주게 되면 그날 밤 서버에서 모두가 그 기술을 따라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서 과거에 동네 놀이터에서 했던 그 내가 동경하는 어떤 순간을 따라하는 장면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 안으로 넘어왔다라고 존스 교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따라하는 거라면 사실 다른 액션 영화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래서 액션 영화를 보고 나면 꼭 집에 와서 아들한테 한번 엉덩이를 차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창피해서 제가 밖에서 못할 뿐인데 네. 분명히 그 욕망은 있고 또 다른 영화들에도 남아 있기는 한데 네. 존스 교수가 본 것은 이 원래 무술 영화의 무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일련의 예술적이고 신비로운 성격에 주목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무술 영화에서 보여준 그 발차기라는 것은 단순한 발차기가 아닙니다. 영화에 보면 항상 그걸 보여주죠. 그 굉장히 내공에 있는 사부가 새로 제자를 받아서 똑같은 주먹 연습만 10,000번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클리셰인데 이 제자는 어떻게 하냐면 난 이런 거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끄럽고 그냥 계속 연습해 이러다가 거기서 뭔가 알 수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 주먹이 굉장히 강해진 네. 어떤 순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스승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앞서 이야기한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야. 근육의 단련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는 너의 정신과 기와 집중을 모아야 해라는 뭔가 신비로운 것이 과거 무술 영화에 분명히 담겨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동양식의 수련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무엇인데 이 수련의 맥락이 대전 격투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존스 교수의 발견이죠. 예를 들어 e스포츠 선수들을 우리가 볼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꾸준한 수련과 또 멘탈 단련 그리고 뭐 우리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얘기했지만 그 선수를 만들게 하는 일련의 그 정신적인 안정감 네. 이런 것들이 동양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서구인들은 보고 있고 서구식의 단순한 물리적 트레이닝을 넘어서 정신적 수양을 포함한 그것이야말로 대전 격투 게임의 우승자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무술 영화의 개념은 대전 격투 게임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해요. 예. 그래서 e스포츠 종목에서 우리 동양권 선수들이 성적이 좋은 걸까요? 우리는 이제 논문을 여기까지 보면 그렇구나라고 네. 보게 되는데 존스 교수는 그게 바로 오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서구권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들이 너무 e스포츠 대전격투에서 잘하다 보니까 이 아시아인은 손이 달라서 잘하는 거다라는 이제 일련의 네. 오해 혹은 편견이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하면 이제 글쎄 존스 교수가 얘기하는 건 결국 이것도 오리엔탈리즘이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사실 신비로울 것이라는 건 없는데 우리가 그냥 동양을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신비로운 뭔가가 있어. 그래서 게임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는 거야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존스 교수의 풀네임이 크리스 고토 존스라고 했잖아요. 네. 이분이 일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혹은 동양에 대한 이런 편견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된 건데 서구가 동양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랑 다른 인간이라고 대상화를 시켜서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이거를 좀 설득력 있게 풀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인은 왜 게임을 잘하나? 그러면 서구인들은 걔들은 신비로운 동양인이라서 뭔가 정신적 수련을 해서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PC방이 많고 싸고 아이들이 놀만한 게 별로 없었다 그 시절에. 그냥 많이 해서. 많이 해서죠 정말.
근데 만약이 좋은 인프라가 한국엔 구축이 돼 있었잖아요. 외국에는 PC방이 없었으니까요. 애들이 할 것도 없고 공부할 시간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 PC방에 모이고 그냥 너도 나도 많이 해서 된 건데 이 얘기를 서구인들한테 하면 그게 아니야. 너희는 신비로운 뭔가가 손이 있어. 뭔가 달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오해다. 오, 신비로운 동양인은 신비롭게 게임을 잘한다라는 것이 매우 큰 오해다라고 존스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동양인이 게임을 잘한다라는 오해가 이 서구인들이 무술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인에 대한 이 스테레오타입, 저들은 신비로운 뭔가가 있어. 우리와는 매우 다른 거야라는 것도 영화 70년대 영화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2020년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존스 교수의 주장이고 학계에서는 이 개념을 그래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서로 뭐 인종, 성별 이런 편견들이 다 없어지고 사이버 세계에서 모두 동일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21세기를 살아보는 우리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됐잖아요. 네. 어떤 면에선 편견은 더 강해졌고 오해는 더 두터워지고 있는데 e스포츠라는 것도 무술이 보여줬던 오리엔탈리즘을 아시아인은 역시 게임 잘해라는 형태로 다른 오해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 이 존스 교수의 연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왜 게임 잘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K컬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우리는 신비로운 동양인이라 게임을 잘하는 것이야라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또 산업적 배경 속에서 게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쪽으로 보다 사회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겠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